네, 안녕하세요. 기업 진단론 이제 12주차, 이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는. 예, 총 이제 3개 주차 정도 동영상이 남았는데요. 저번 주까지는 이제 재무 분석, 예, 재무 분석에 대해서 같이 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 분석에서는 뭐 여러 가지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렇죠? 예, 변동비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종류가 어떤 거는 뭐 원가에 대한 비중이 30%짜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뭐 50% 정도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하여튼 변동비가 차이가 나는 여러 가지 제품의 경우에 어떻게 손익 분석을 하는지 예, 그런 어떤 원리라든가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실무에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템플릿을, 손익분석표 템플릿을 한 3개 정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혹시 사업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내용만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그 입력을 하려면 사전에 그 변동비라든가 고정비에 대해서 본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단 분리를 하는, 분석을 하는 작업부터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 제품이 예를 들면 내 사업의 재료라든가 아니면 원자재라든가 아니면 고정 비용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그건 먼저 쫙 나눠 놓고 손익분석표에다가 그 수치들만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드렸고,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그런 산식들이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면 수업 때 조금 더 궁금한 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예, 보강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12주차부터는 어떻게 보면 기업 진단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기업 진단론의 목표라고도 목적이라도 할 수 있는데, 기업의 가치 평가. 예, 기업의 가치 평가라 그러면 뭘까요? 결국은 기업이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내 기업은 쉽게 얘기하면 얼마 정도의 팔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어떤 기업을 내가 인수한다 그랬을 때 얼마 정도의 사면 적정할까? 궁극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판단하기 위한, 이런 어떤 사업적인 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근거 자료, 근거 수치들을 평가하는 기준들, 아니면 그 원리를 이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더 산수가 많이 들어간 예, 그런 어떤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약 사업을 하시는 데만 접목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산식들을 그냥 책에서 찾아보고 하시면 되고, 더 나가서는 이런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엑셀 파일이라든가 이런 파일을 이용해서 예, 그냥 그 수치만 넣으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을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수식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산식들은 제가 계속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무에 이용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산식들은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이 원리를 좀 이해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원리를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둬야지 이 산식들을 외우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무는 이런 책을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못하러 외워요. 그쵸? 그래서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실 분들은 원리를 이해하시는 정도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도 좀 어려울 경우에는 예, 그냥 제가 드리는 어떤 엑셀 파일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실무에 활용만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셔도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그럼 이번 주부터는 이제 기업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같이 공부를 해 볼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게 어려운 부분이, 그리고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단어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단어들을 이 기업 가치 평가와 관련돼서의 단어들이 어떤 게 있고, 그것부터 먼저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런 단어들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기존에 벌써 나왔던 것들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주차. 일단 기업 가치 평가의 주요 용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EPS 알아두셔야죠. EPS. EPS가 뭐예요? 결국은 주당 순이익이라는 뜻입니다. earn per sales. 맞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라 그래서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뭘로? 발행 주식수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발행한 보통주가 10만 주다. 예를 들면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런 거는 어떤 A라는 기업의 순이익이 연순이익이 1억이다. 10억이다. 근데 발행 주식수는 10만 개다. 예를 드는 거예요. 만 개다. 1만 개다. 자, 이러면 10만 개로 할게요. 10만 개다. 그러면 주당 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단기 순이익이 연 10억이니까 10억 나누기 10만 개를 발행했다. 그러면 주당 순이익은 만 원인 거예요. 그쵸? EPS는 순이익은 만 원, 1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있죠? 이건 뭐냐면, 이 퍼라든가 PBR은 이게 이제 그 주식이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이걸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주가를, 그러니까 뭐냐면, PER 같은 경우엔 주가들이 있잖아요. 상장 기업들은. 그리고 비상장 기업들도 거래 시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주식이. 그래서 이런 거래되는 주식의 시가 아니면 종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판단이 되는 거냐면 PER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EPS고 PER부터 얘기할게요.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PER 이거는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수익 비율은 뭐냐면 주가가 있으면 주가가 예를 들면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어떤 해당 주식의 주가가 만약에 5,000원이다. 5,000원이다. 주가가 5,000원이다. 그러면 이 회사의 펀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주가 나누기 5,000원 나누기 5,000원 나누기 뭐가 돼요? 5,000원 나누기 주당 순이익은 얼마예요? 주당 순이익은 연 10억이 만 원이네요. 만 원. 나누기 만 원. 그러면 곱하기 100.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 수익 비율이 50%가 되네요. 50% 곱하기 100이니까. 자,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을까요? 퍼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된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수익 비율이 50%니까 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주가 주식 수익 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렇죠? 주가는 5,000원인데 주당 순이익이 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퍼가 1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100%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주식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겠죠. 여하튼 이걸 이제 퍼라고 표현합니다. 퍼는 주가 수익 비율. 다시 한번 내용들 한번 볼까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맞죠?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퍼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가 높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원래 주당 순이익이 만 원인데 주가가 5,000원 밖에 안 하니까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PS는 뭐냐면 주당 순 자산 가치예요.
BPS는 주당 순 자산 가치. 이건 뭘까요? 그렇죠. 기업의 순 자산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이에요. 예, 주당 순 자산 가치는 기업의 순자산. 자, 순자산이라 그러면 뭐죠? 대차대조표에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차대조표에서 예,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거. 그러니까 진짜 자산. 아시겠죠? 이게 자본, 자기 자본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대차대조표의 왼쪽이죠. 대차대조표의 왼쪽에서 뭘 뺀 거예요? 밑에 있는 위에 있는 부채를 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본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순자산은 여하튼 이 순자산에서 뭐를 발행 주식수로 나눠 놓은 게 뭐다? 예, 바로 주당 순자산 가치라고 표현을 하고요. 순자산 가치. 예, 순자산 가치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PBR은 뭐예요?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예, 예를 들면 여기 하나를 더 집어넣어야겠죠? 순자산이 예를 들면 5억이다.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이 회사가 지금 저런 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순자산이 5억이다. 5억이다. 그렇게 됐을 때는 예를 들면 주가는 똑같죠. 5천원. 주가는 똑같은데 저 BPS라고 표현하죠. BPS는 얼마가 돼요? BPS는 그렇죠. 주당 순자산은 뭐 나누기 뭐라 그랬죠? 그렇죠. 순자산 나누기 5억 나누기 발행 주식 수니까 5억 나누기 발행 주식 수 10만 개는 5천원이 되겠네요. 수당 순자산은 5천원이 되고 주당 순자산 비율은 주가가 5천원인데 주당 순자산도 5천원이 되니까 5천원 나누기 5천원이면 1이 되고 이건 100%가 되겠네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순자산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렇죠. 좋겠죠. 주가보다 주당 순자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네. 뭐든지 낮으면 낮을수록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 순자산 비율까지 이제 이해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 가치를 볼 때 많이 보는 게 또 뭐예요? ROE, ROA, ROI예요. 이 세 개가 다 뭐예요? ROE나 아니면 ROI나 아니면 ROA 다 어떤 거예요? 당기 순이익 대비 그렇죠. 주가의 어떻게 보면 내용들이에요. 주가와 연관된 내용들. 자, ROE는 뭐예요? ROE는 당기 순이익에서 당순에서 뭘 빼주는 거예요? 평균 자본을 빼는 거예요. 자기 자본. 나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위에서 연순이익이 당기순이익이죠? 당기순이익이라고 칠게요. 당기순이익이고 그리고 순자산이 5%, 그 다음에 평균 자기자본이 1년 동안에 뭐 예를 들면 자기자본이 5천원이다. 5천만원이다. 5억이다. 자기자본이 5억이고 그리고 총자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총자산은 뭐 10억이 되겠네. 10억. 10억.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투자자본. 투자자본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 내가 집어넣은 자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집어넣은 자본.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받아서도 내가 그거를 자산 형태로 만든 것들. 이걸 투자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억을 발행을 했어. 10억 원어치 그 주식을 발행해서 10억이란 돈이 들어왔는데 그 10억이란 돈 중에 내가 이 사업을 위해서 뭐 설비를 갖추거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7억을 썼고 나머지
3억은 현금으로 아직도 가지고 있어. 예를 들면 그럴 때 투자 자본은 얼마예요? 7억이죠. 7억. 예, 투자 자본 7억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ROE는 어떻게 나온다? 예, 평균 자본이니까 5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당기순이익이 10억에서 뭘 나눠요? 예, 평균 자기자본 5억이요. 5억을 나눠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2가 되겠네. 2. 그러면 자기자본 이익률은 얼마가 돼요? 자기자본 이익률은 200%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총자산은 10억이니까 당기순이익에서 뭐를? 총자산을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야 되니까 10억 나누기 10억은 얼마야? 100%. 그죠? 그 다음에 ROI는 투자자본이에요. 당기순이익에서 투자자본을 나눈 거니까 10억 나누기 7억. 그럼 어떻게 돼요? 10 나누기 7은 1.42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퀄 1.428이니까 143%.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보통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일수록 뭐예요? ROE, ROA, ROI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점점 높아지는 기업을 투자해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ROI가 투자자본 대비 당기순이익 대비 투자자본이 3년 연속으로 증가하는 기업이다? 그럼 투자를 한대요. 이것만 보고. 이거만 보진 않겠지만 여하튼 대부분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에서 벗어나는 어떤 기업들은 아예 처음에 투자 어떤 그 선상에서 배제를 시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여하튼 그래서 ROE, ROA, ROI 이 세 개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ROE는 자기자본 대비 이익률. 그 다음에 ROA는 총 자산 대비 이익률. 그 다음 ROI는 투자자본 대비 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기업 가치는 제일 편하게 계산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주식 가치예요. 그렇죠? 주식 가치. 그럼 주식을 거래 가격으로 할 거냐 아니면 예를 들면 뭐 현금 흐름으로 할 거냐 아니면 수익이 얼마나 날 거냐로 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앞으로 배우실 텐데 여하튼 주식과 연관되어 있는 주식의 가치와 연관되어 있는 게 기업 가치 분석에선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번 이 챕터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 EVA라는 게 있어요. EVA 아마 교재는 227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EVA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경제적 부가가치 또는 영업 초과 이익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업 초과 이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면 세후 영업 이익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업 이익이에요. 영업 이익을 뭐 여기서는 뭐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쵸? 예,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하여튼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잉여 현금 흐름에서 뭐를 뺀 거? 자본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본을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부채를 투자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부채를 투자 받는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부채를 빌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자 비용이 나가죠. 그렇죠? 이자 비용이 나가고 이 이자 비용은 결국은 법인세라든가 이런 데에 다 벌써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세후 영업이익에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자본 비용, 그러니까 배당이라 그러죠. 배당. 배당 관련된 비용은 어떻게 보면 세후 영업이익에도 포함이 안 돼요. 그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 결국은 그러니까 법인세라 이런 거랑 상관없이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이 주는 거고 배당을 안 하고
자본에다가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본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쵸? 여하튼, 그래서 이 자본 비용이 이제 그 회사에서는 그 임원회의에서,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자본 비용을 차감한 이익을 뭐라 그래요? 예, EVA, 경제적 부가가치, 진짜 부가가치란 뜻이에요. 진짜 부가가치. 그걸 EVA라고 표현을 합니다. EVA. 그리고 그 밑에 이제 FCF. 예, FCF라는 뜻은 뭐냐면 잉여 현금 흐름이란 뜻이에요. 잉여 현금 흐름. 예, FCF는 프리 캐시 플로우란 뜻이에요. 프리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진짜 손익분기점을 넘고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진짜 남는 돈, 예, 그걸 잉여현금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이거 되게 중요한 분야니까 꼭 외워두세요. 잉여현금 흐름, 예, 이걸 FCF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FCF에서 뭐예요? 자본비용, 한마디로 배당금 같은 게 있으면 빼준 거, 이게 바로 경제적 부가가치, EVA입니다. EVA, 예, EVA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EVA는 다시 한번 뭐예요? 그렇습니다. 잉여현금 흐름에서 뭐를 뺀 거? 자본 비용을 뺀 것. 예, 그거를 경제적 부가가치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경제적 부가가치.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가치예요. 진짜 이익이야. 경제적 부가가치는 뭐냐? 예. 잉여 현금 흐름.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FCF. FCF라고 표현해요. 프리 캐시 플로우라는 뜻이에요. 프리 캐시 플로우.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에서 뭐를 뺀다? 예. 자본 비용을 빼는 거예요. 자본 비용을 뺀 것. 자본 비용은 대부분 배당금이라고 보면 돼요. 배당금. 그래서 이 배당금은 수익의 몇 프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자본 비용이 예,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그 기업을 회계 분석을 하다 보면 기업에서 정해줘요. 네, 자본 비용은 내가 몇 프로 정도 된다. 예, 이것도 구하는 산식이 226페이지에 있지만 뭐 이걸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알아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자본 비용 FCF는 잉여 현금 흐름은 더 들어가 볼게요. 잉여 현금 흐름은 뒤에도 나오지만 영업 활동에 의해서 나온 이익, 예, 결과 나온 이익이에요. 이익에서 뭐를 빼준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요. 빼주는 게 아니라 투자 관련된 활동에 나온 현금 흐름. 이거는 포함하지 않아요. 이건 지금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하튼 잉여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 결과로 나오는 이익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주요 용어부터 좀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EPS, PER, per, BPS, PBR, 그다음 ROE, ROI, ROA, 예, 세 개. 그리고 EVA, FCF.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먼저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을 진행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업가치 평가. 기업가치라는 게 뭐냐? 결국은 기업에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돈은 부채로도 들어올 거고, 그리고 저기 주식을 팔아서, 예,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 자본은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예, 진짜 내 주식, 자기 주식이 있고, 그러니까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면서 자기가 살 수도 있잖아. 그리고 타인 주식도 있어요. 그쵸? 이 두 개를 합쳐서 자기 자본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여하튼 이런 조달된 자본을 어떻게 해요? 회사 운영을 위해서 투자를 통해 어느 정도의 이익을 현금 흐름이라고 표현하는데,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지를 어떻게 해요? 평가하고 분석해서 결정된 현재의 가치.
그러니까 기업은 계속 영속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앞으로 벌어들일 돈까지를 계산해서 현재 그럼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 회사냐라는 거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현재 기업이 보유한 모든 자산에 대한 청구권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미래 청구권, 구권까지 합쳐서 현재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죠. 어떤 그 호프집이 보통 1년에 한 10% 투자 대비 한 10%의 수익을 발생시켜. 그 수익이 뭐예요? 현금 흐름이고 그 현금 흐름 중에 FCF를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그랬죠. 손익분기점을 넘고 그리고 법인세 다 저기 뭐죠? 종합소득세 다 내고 남은 이익 그게 10%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10%면 그러면 투자한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한 돈이 예를 들면 1억이고 그리고 이자율이 그 이자율이 뭐 예를 들면 뭐 2%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 10%번 거에서 2%를 빼야 되겠죠. 그쵸? 그럼 8% 정도가 진짜 투자 대비 계속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8%가 계속 쌓여가면 현재는 이게 얼마 정도로 보면 될까?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걸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몇 년 정도까지 그 뭐죠? 자본 투자한 것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쵸?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프집인데 이렇게 해서 계속 벌어 나가는데 예를 들면 한 5년 후에는 다시 처음에 투자한 1억이나 2억을 또 투자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보통은 그 투자한 것에 대한 감가상각이 5년 후에 끝난다? 그럼 5년까지만 가치를 평가해서 지금의 가치로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1억을 투자했어. 1억을 투자해가지고 평균적으로 1년에 10% 1000만 원씩을 순이익으로 남겨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 1억 투자한 거는 5년 후에는 다시 또 1억을 투자해야 된다. 이 조건이 또 들어가줘야 되죠. 이게 뭐예요? 감가상각. 그러면 5년 후에는 또 다른 계획, 이 이익에 대한 계산이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 돼야 되니까 보통 이럴 땐 5년을 계산으로 해서 감가상각이 5년에 끝난다 그러면 5년까지의 번 돈과 투자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가치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업가치 평가죠. 그래서 하여튼 조달된 자본의 투자를 통해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지를 평가해서 현재 기준으로 가치를 분석하는 게 바로 기업가치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업가치 평가는 기업 내부나 외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거다 라는 거고요. 이런 기업가치 평가의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투자자, 그죠? 투자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주식을 살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적정한 주식가액의 확인 및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기업가치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쵸? 또 경영관리자, 그러니까 CEO라고 표현하죠. CEO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목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경영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맞아요. 그리고 어떤 사업이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출해야 될까 아니면 접어야 될까 라는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이런 기업 가치 분석입니다. 또는 뭐 이게 제일 많은 게 이제 이쪽이겠죠. 투자자라든가 기업 운영.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를 팔까? 아니면 저 회사를 살까? 근데 이 살 때 얼마를 주고 사야 될까? 내 기업을 팔 때는 얼마로 합병을 시키도록 요청을 해야 될까? 요즘 그런 게 많아요. 결국 IR이 그거예요. 투자사업계획서 발표는 그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 가치가 이 정도니까 당신 이 주식을 얼마에 사주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기업의 운영입니다. 특히 창업가는, 앙트러프러너 창업가는 기업을 파운딩 하라고, 그러니까 만들어낸 다음엔 결국은 뒤에 후속 투자자들한테 넘겨야 되기 때문에 내 기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게 바로 이 기업 가치 분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법률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어떤 자산을 상속을 한다거나 또는 상장 기업이 있으면 뭐 이거는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시가총액만 따지면 이게 기업 가치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이런 기업 가치 평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비상장 기업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 비상장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 비상장 주식의 공정 가치. 그렇죠.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 그 주식을 발행할 때 얼마 정도로 발행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예, 기업 가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